19번 재정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9번 문제는 재정정책에 대해서 각 학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보기 1번은 구축효과를 묻고 있는데, 구축효과는 정부 지출 증가로 인한 총수요 증가 효과가 민간 투자의 감소로 상쇄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확장력 재정정책이 이자율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오른쪽에 폐쇄경제 하에 ISLM 모형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IS 모형은 표준적인 우하향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LN 곡선의 모양이 중요한데, 구축효과는 고전학파가 주장하는 효과고요. 화폐 시장에 있어서 화폐 수요를 설명을 할 때 케인즈가 이야기한 화폐 수요가 세 가지가 있죠. 거래적 화폐 수요, 예비적 화폐 수요, 그리고 투기적 화폐 수요. 그런데 고전학파는 투기적 화폐 수요는 거의 작거나 없다고 봤기 때문에 LN 곡선 식에서 이자율이 결정하는 부분은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득 Y로만 화폐 수요가 결정된다고 봤죠. 즉 거래적 화폐 수요에 의해서만 화폐 수요가 결정된다고 봤기 때문에 LN 곡선이 RY 평면에서 수직의 모습을 갖게 됩니다. 아니면 투기적 화폐 수요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LN 곡선의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른 모습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최초 균형점, 이 점을 우리가 A점이라고 하고요. 이 점을 B점이라고 하겠습니다. A점에서 정부 지출이 증가를 하면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죠. 이렇게 되면 이것은 극단적인 고전학파의 LN 곡선인데, 새로운 균형점이 B점으로 가게 되는데 이자율만 상승하고 국민소득은 증가하지 않죠. 그래서 정부 지출 증가로 총수요 증가 효과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자율 상승에 의해서 민간 투자가 감소해서 정부 지출 증가의 효과를 완전히 상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1번은 맞는 보기고요. 보기 2번은 새 고전학파의 리카도 동등성 정리 또는 리카도 대등 정리에 관한 보기가 되겠습니다. 정부 지출의 규모가 일정할 경우 정부 지출의 재원을 조세로 충당하거나 아니면 부채, 즉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는 경우의 경제적 효과가 동등하다는 정리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가정에 의해서 성립을 하는데, 저축과 차입이 자유롭고 저축이자율과 차입이자율이 같다는 완전 자본시장의 가정, 그리고 경제활동 인구 증가율이 0%, 그 다음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 소비자, 이것은 합리적 기대를 하는 미래 전망적 소비자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정부 지출 수준이 일정하다는 조건 하에 다음 아래의 정부의 예산 제약과 소비자 예산 제약 하에서 리카도 대등 정리가 성립합니다. 즉 우리가 1기와 2기가 있다고 할 때, 현재를 1기, 미래를 2기라고 할 때 정부가 1기의 조세를 삭감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1기의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겠죠. 그런데 리카도 대등 정리 가정에서 정부 지출 수준이 일정하기 때문에 지금 정부의 예산 제약에서 이 좌변은 일정합니다. 그 이야기는 정부는 이 예산 제약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래의 세금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소비자는 예측을 하기 때문에 비록 1기의 세금이 감소가 돼서 가처분 소득이 증가했지만 이것이 미래의 세금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그 감소된 조세로 국채를 사겠죠. 그러니까 소비에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저축을 통해서 국채를 사는데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1기의 세금이 감소해서 가처분 소득이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자신의 자산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증세될 세금이 현재 가치화된 부채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소비를 늘리지 않고 미래에 증세될 세금에 대비해서 저축을 늘리게 됩니다. 보기 2번에서 리카도 동등성 정리에 따르면 정부 공채는 민간 부문의 자산이 아닐 수 있다. 따라서 보기 2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3번은 공급 중시 경제학자 또는 공급 경제학에 대한 보기가 되겠습니다. 공급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이름 그대로 총수요 관리 정책인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보다는 세금을 통해서 노동 공급과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총 공급 정책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학파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가 여기 있는 그래프처럼 세율과 조세 수입의 관계를 나타낸 레퍼 곡선이죠. 아서 레퍼라는 경제학자가 주장한 것인데, 경제에는 조세 수입을 극대화하는 최적 세율이 존재하고, 미국 레이건 정부 시절에 미국의 경제 상태가 최적 세율보다 높은 과도한 세율의 구간에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낮춰주면 정부의 조세 수입이 오히려 늘어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죠. 하지만 실증 자료에 의해서 뒷받침되지는 못하는 이론이 되겠습니다. 보기 3번을 보면 공급 중시 경제학자에 따르면 소득세율 인하가 조세 수입의 증가를 낳을 수 있다. 만약 경제가 이 영역에 존재한다면 세율을 인하시켜주면 조세 수입이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3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고요. 4번은 케인즈 단순 모형에 의한 승수효과를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승수효과는 투자 또는 정부 지출이 증감할 때 그 증감분의 일정 배수만큼 국민소득이 증감하는 효과를 의미합니다. 투자나 정부 지출만 나와 있는데 세금이 변화할 때 국민소득이 증감하는 효과도 승수효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케인즈 단순 모형이라고 했으니까 폐쇄경제의 국민소득 균형식을 가지고 승수를 구해보겠습니다. 소비함수를 가처분 소득의 함수로 변환을 하면 한계 소비 성향 곱하기 가처분 소득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한계 소비 성향은 0에서 1 사이의 값이 되겠고요. 그래서 양변을 전미분을 하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되고요. 여기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정액세 승수와 정무지출 승수니까 정액세 승수를 구하기 위해서 dy와 dt만 남겨두고 정리를 하면 dt분의 dy는 1-c분의 -c가 되고요. 그리고 정무지출 승수는 dg와 dy만 남겨놔야겠죠. 그래서 dg분의 dy는 1-c분의 1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정부가 조세와 정부지출을 동시에 동일한 만큼 증가시켰을 때 그때의 승수를 우리는 균형재정 승수라고 하는데, 그것은 정액세 승수와 정부지출 승수를 더해주면 되겠죠. 이것은 1이 나오고요.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것은 정액세 승수와 정부지출 승수의 절대값 차이를 묻고 있는데, 지금 분모는 동일하고 분자만 차이가 있는데 정액세 승수가 분자가 C이기 때문에 정무지출 승수보다는 절대값이 더 작죠. 그런데 여기는 절대값이 더 크다고 되어 있으니까 4번이 틀렸고요. 따라서 19번 문제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0번 갑국 경제는 기술 진보가 없는 솔로우 경제성장 모형의 균제 상태에 있다. 현재의 1인당 자본량 K스타는 황금률 수준의 자본량 KG보다 크다. 갑국은 저축률을 변화시켜 황금률 수준의 자본량을 달성하는 균제 상태로 이동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20번 문제는 기술 진보가 없는 솔로 경제 성장 모형에서 균제 상태와 황금률에 대해서 묻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풀어본 8번 문제에서 기술 진보가 있는 솔로 경제 성장 모형을 설명을 했었죠. 거기서 기술 진보만 빠진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균제 상태의 정의는 8번 문제에서 설명한 부분과 동일하고요. 그래서 자본 축적 방정식에서 도출된 균제 상태의 조건은 이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되고요. 차이점이 있다면 기술 진보가 없는 모형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기술 진보 G가 빠져 있죠. 그렇게 돼서 그래프로 보면 1인당 생산함수가 그려져 있고, 그리고 1인당 저축 곡선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 1인당 자본량의 감소 요인을 나타내는 직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 점에서 균제 상태가 성립이 되고요. 그 다음 황금률입니다. 황금률은 균제 상태의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균제 상태에서 저축 곡선까지의 높이는 1인당 저축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 이 길이, 즉 1인당 소득에서 1인당 저축을 뺀 이 부분이 1인당 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극대화하는 조건을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황금률 조건을 도출을 해보면 먼저 솔로 모형의 가정이 있고요. 기술 진보가 없는 모형을 써야 되니까 기술 진보를 뺀 가정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황금률은 균제 상태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하는 조건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먼저 1인당 소비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것은 솔로 모형 가정에서 생산물 시장의 균형식에서 소비에 대해서 정리하면 소비가 소득에서 투자를 뺀 것이죠. 이것을 1인당 변수로
바꿔주면 이렇게 소문자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1인당 소득은 1번 가정에 의해서 1인당 생산함수로 변환을 해주면 1인당 소득은 1인당 자본의 함수로 표현이 됨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가정 3번과 4번에 의해서 이 경제에서는 저축과 투자가 일치해야 됩니다. 총 저축과 총 투자가 일치한다는 것은 1인당으로 바꿔도 성립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인당 투자 대신에 1인당 저축으로 변환을 해주고요. 그리고 환급률이라고 하는 것은 균제 상태가 전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1인당 저축을 균제 조건을 대입해서 이렇게 변환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1인당 소비는 1인당 자본량의 함수로 변환이 됩니다. 우리는 환급률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환된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해야 되겠죠. 선택 변수는 1인당 자본량이 되겠고요. 그래서 얘를 스몰 k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f'k-n 플러스 델타가 되고 이것을 0으로 놓으면 f'k는 1인당 생산함수를 1인당 자본으로 미분해주는 값이기 때문에 1인당 자본의 한계 생산성으로 표현할 수가 있고요. 이것이 인구 증가율과 감가상각률의 합으로 되는 것이 환급률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 아래처럼 저축 곡선과 1인당 자본의 감소 요인이 만나는 이 점에서 균제 상태가 달성이 되는데 여기서 이 조건이 만족되어야 환급률 상태가 된다는 것인데 여기서 좌변은 1인당 생산함수의 미분값이죠. 그것은 1인당 생산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우변은 이것은 1인당 자본의 감소 요인을 나타내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되겠죠. 즉 환급률 조건은 균제 상태에서 1인당 생산함수의 접선의 기울기와 1인당 자본의 감소 요인을 나타내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일치할 때 1인당 소비가 극대화된다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1인당 자본량을 환급률 자본량이라고 하고요. 이때의 저축률을 환급률 저축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문제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현재의 상태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현재의 1인당 자본량 K스타는 환급률 수준의 자본량 KG보다 크다. 그래서 그래프상에서 보면 현재 1인당 자본량 K스타는 여기 있고요. 환급률 수준의 자본량 KG는 왼쪽에 위치하게 그렸습니다. 보기 1번 저축률이 하락하면 환급률 수준의 자본량이 달성될 수 있다. 지금 K스타에서 KG로 가려면 저축 곡선이 현재의 핑크색에서 검은색으로 낮아져야 되겠죠. 1번은 맞는 보기고요. 2번 환급률 수준의 자본량을 달성하면 자본의 한계 생산은 감소한다. 자본의 한계 생산은 1인당 소득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보면 되죠. 현재 자본량 K스타 수준에서 접선의 기울기보다 환급률 수준의 자본량 KG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더 가파른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현재의 자본량 K스타 수준에서 환급률 수준의 자본량 KG로 가게 되면 자본의 한계 생산성은 증가하게 되죠. 2번은 틀렸고요. 3번 환급률 수준의 자본량을 달성하면 1인당 소득이 상승한다. 1인당 소득은 감소하죠. 지금 현재 수준에서의 소득은 여기서 수직선상에서 1인당 생산함수와 만나는 이 점의 높이가 되는데 환급률 수준으로 가면 낮아지게 되죠. 3번도 틀렸고요. 4번 K스타 수준에서의 자본의 한계 생산은 감가상각률과 인구 증가율의 합보다 크다. 자본의 한계 생산성은 1인당 생산함수의 접선의 기울기가 되고요. 그리고 감가상각률과 인구 증가율의 합은 1인당 자본의 감소 요인을 나타내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됩니다. 이 두 개가 KG 수준에서는 일치하게 되는데 K스타 수준에서는 감가상각률과 인구 증가율의 합은 일정하고요. 그런데 자본의 한계 생산은 환급률 수준보다 K스타가 더 크기 때문에 자본의 한계 생산성은 감소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K스타 수준에서의 자본의 한계 생산은 감가상각률과 인구 증가율의 합보다 작게 됩니다. 따라서 보기 4번도 틀렸고요. 그래서 20번 문제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